이 반실제론자들의 그냥 과학 지식이 뭐 일관성이 있는 것 뿐이고 그 때문에 유용한 것이라고 말하면 아마 과학자들은 굉장히 섭섭해할 겁니다. 좀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학생이 매번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내는데 시험을 보면 그 학생을 보고 너 진짜로 아는 건 없지만 운 좋아서 아니면 뭐 내용은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 정답만 알아내는 그런 비결을 연구해서 귀신같이 성적을 잘 올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매도하는 거나 비슷하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논리를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실제론자들이 그렇게 짓거리는 얘기는 논리만 따질 줄 알았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제 실제론자들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적어도 정말 과학이론 다는 말고 적어도 우리가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런 과학이론들이라면 관측 불가능한 그런 방면의 진리도 꿰뚫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이제 없애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직감을. 자, 여기서 이제 과학의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론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직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럼 반실제론자들은 이 과학의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이제 한 두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반 프라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사람이고 미국에서 쭉 활동을 해왔고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반실제론 철학자로서는 제1인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정도의 사람인데, 이 반 프라센이 정말 멋진 반격을 했습니다. 그 과학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실제론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건 진화론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과학자들이란 거는 많은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다 엄격히 경험적으로 시험을 해서 성공적인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는 당연히 성공적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결과만 보고서 와, 과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적인 이론만 만드느냐 하고, 그러면 뭐 실제론을 믿어야 되고 하는데, 반 프라센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진화와 같은 것이라고. 이게 생물이 진화할 때 무슨 특별한 이 기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적응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현대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일어나고 모든 방향으로 가버리는데, 그게 이제 환경에 잘 적응된 거는 살아남고 아닌 거는 죽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반 프라센은 과학의 진보도 같은 식으로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또 말이 되죠. 이제 대응하는 직감이 나왔습니다. 이 반 프라센이 그런 얘기를 한 것뿐 아니라 이제 실제론 논쟁을 완전히 재조명하고 정리했는데요. 1970년대 말경에 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실제론 문제라는 거는 과학이론이 관측 불가능한 주제들을 다룰 때 정말 이 글자 그대로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인가, 또 과학자가 그 글자 그대로의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옳은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경험적인 이 적합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반 프라센은 이 실제론 논쟁을 그 목표의 문제로 확실히 정의했습니다. 과학은 이 경험적인 적합성만 추구하고 마느냐, 아니면 그걸 넘은 정말 글자 그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느냐. 반 프라센 자신의 입장은 결국 이론이라는 건 다 가설이고요. 그 중에 특히 관측 불가능한 주제를 다루는 이론들은 우리의 경험으로 증명도 할 수 없고 반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가설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신이라면 알 수 있을까?
인간 지식의 한계는 넘어가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덧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또 그걸 이제 성취했다고 착각해서 뽐내는 거는 정말 이 근거 없는 교만이라는 거죠. 반 프라센이 권장하는 거는 겸허함의 철학입니다. 또 다른 많은 반실제론자들도 그 비슷한 입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실제론적인 한 가지 입장이고요. 과학의 성공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죠. 이 과학의 성적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의 기본 원리라는 거는 어떤 신이 정해주신 것으로 거의 생각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던 이론들이 거의 다 이제 아주 틀리다고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론이 10중 8구 나중에 가면 폐기될 것이다. 이 미국의 과학 철학자 레리 라우단이라는 사람이 퍼뜨려 놓은 이 비관적 귀납이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과학사를 들여다보고 대강 과학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얘기한다는 건데, 라우단의 주장에 의하면 과학사를 잘 들여다보면 아주 성공적이었던 이론들이 거의 다 이제 아주 틀리다고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 그런 재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학 이론의 성공이라는 게 잘 유지가 안 된다는 건데요. 왜 유지가 안 될까? 과학은 정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쿤이 얘기했듯이 정상과학도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거기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뻗어나갑니다. 그 패러다임을 딴 현상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그걸 더 정밀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노멀리가 나온다고 쿤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성장이 유지되지 않고 그냥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과학에서 성공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장이라는 게 100% 성공을 못하니까 그걸 또 성공의 실패로 그렇게 보인 건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 아주 훌륭합니다. 성공적이고 그 맥스웰의 공식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의 이론의 기본은 그 에테르라는 게 있다는 거고, 그렇죠? 전기장, 자기장, 빛 같은 게 전부 그 에테르의 상태 변화를 표현해 주는 것뿐이라고 했고, 맥스웰은 정말 에테르의 밀도까지 막 다 계산해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에테르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정말 에테르같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다룬 이 이론이 그만큼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이었을까? 저도 생각해보면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런 역사를 볼 때 라우단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지금 성공적이고 맞다고 하는 이론들도 나중에 가면 폐기되지 않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역시 여러분 제가 맨날 이 결론으로 나가는데 보장은 없습니다. 또 보장은 고사하고 라우단의 주장은 우리가 이걸 확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론이 10중 8구 나중에 가면 폐기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사를 보면 대부분의 성공적 이론들이 나중에 거의 다 폐기됐거든요. 또 라우단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과학이 그렇게 성공적인가 하는 기본적 의문도 듭니다. 우리 과학이 그렇게 성공적이라면 왜 아직도 병들어서 죽고 평균 수명이 늘고 있긴 하지만요. 아직도 우리가 속수무책인 게 많고 병 고치는 거 어렵다고 합시다. 가장 쉬운 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걱정을 하는데 공기에서 이산화탄소 좀 다 빼버리면 될 거를 그것도 못해요. 우리 과학이 그거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냥 이게 너무 성공적이기 때문에 실제론을 믿어야 된다니 좀 우습죠.
미래 과학자들이 우리를 본다면 웃지 않을까요? 무슨 암흑 에너지 같은 터무니없는 걸 믿었는데 아유 그래도 귀엽게 과학을 잘했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또 아주 발달된 외계 문명이 있다면 또 그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유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이 실제론이 가장 신봉하는 과학의 성공이라는 이 명제가 좀 흐릿해지죠. 우리는 진리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볼 때 진리를 갈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과학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종교, 특히 그 일신교인 기독교의 독실한 신자였던 16세기, 17세기 유럽인들이 과학을 처음으로 발전시켰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기독교적 관념의 유물이 아닌가. 우리가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거는 정말 그 시대의 많은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기준을 적용한다면 광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고 안 가보신 분들도 사진만 봐도 느끼실 겁니다. 그 유럽의 곳곳에 가 있는 대성당들, 그 엄청난 석조 건물 기가 막히게 짜서 조립한 거를 정말 트럭도 없고 크레인도 없을 때 사람들 다 짓다 사고 나서 죽어가면서 몇백 년씩 걸려서 그걸 짓고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국가 권력도 교회가 다 좌지우지한 경우 많고 기독교끼리도 종교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종교 재판, 이단자 처형하고 유럽이 훌륭한 문명이지만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광신자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경건했던 사람들이죠. 과학자들도 대부분은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턴도 자기가 이 천문학이나 물리학 연구를 하는 게 우주를 창조한 신의 섭리를 알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 그 사람이 정말 수학만 그렇게 좋아해서 한 건 아니죠. 신학 연구도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인슈타인도 통상적인 의미에서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물리학의 기본 원리라는 거는 어떤 신이 정해주신 것으로 거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단순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걸로 생각했던 거죠, 물리 이론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닐스 보어가 주동한 소위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이 양자역학적인 과정은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라고 했죠. 이건 결정론이 적용 안 되고 확률로서 결국 판결이 나고 그 확률 뒤에 숨은 뭘 알 수 없다. 그런 숨은 것이 있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했고 아인슈타인은 아니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률밖에 못 나오는 거는 그 양자역학 이론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멋진 선언을 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멋있다 했는데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니까 신이 뭐 하고 노시는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좀 교만한 생각이죠. 그리고 왜 보어는 신하고 얘기가 안 되고 자기는 되는지. 그래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아인슈타인을 정말 존경하면서 어릴 때 컸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좀 막 풍자도 해보고 싶고 했는데 이 예술적인 재능이 없어서 근데 어느 날 이 가게에서 이런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딱 해주고 싶었던 말을 어떤 작가가 표현을 했네요. 신이 주사위를 던지시고 이건 농담이고요. 아인슈타인 이후에도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소위 대통일 이론 등을 추구하면서 이
우주를 움직이는 기본적 원리는 궁극적 진리를 표현하는 단 한 가지 이론에 들어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신교의 종교적인 태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